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사망자도 5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국내 확진자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발이 묶여있던 교민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한국인 10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러시아 교민들을 데려올 특별 항공편은 다음 주에 운항을 하는 것으로 러시아 당국의 허가가 났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평균 1,000명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울 시민이 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송파을 지역구의 총선 후보들이 전시 행정이다, 잠실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1,0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올랐습니다. 미국 코로나 환자는 23만 명이 넘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로 한 달가량 연기가 됐습니다. 잠정 타결 소식이 전해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치국 맛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무례한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국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협상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고 의료 현장에서 자신도 확진이 돼서 숨진 중국 의사 리원양을 후베이성 정부가 열사로 추서했습니다. 당시 우한 경찰은 리원양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는 내용의 훈계서에 서명하게 했고 비난이 일자 중국 정부가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결국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무증상 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도 5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확산세가 가파른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이탈리아의 2배 수준에 이르는 환자가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유입과 병원 감염 등의 사례로 최근 매일 100명 안팎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오늘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100만 2,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5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른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킨 겁니다. 무증상 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 확산세가 가파른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이탈리아의 2배 수준에 달하는 환자가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늘면서 국내 확진자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9,976명입니다. 사망자도 170여 명 수준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늘면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4,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병원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공식 발표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는 2자릿수로 줄었지만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온 우리 교민 1명도 확진됐습니다. 모든 입국자가 2주 동안 격리되는데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환자 89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36명으로 40%에 달합니다. 4명 빼고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7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601명이고 외국인은 50명, 절대 다수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틀 전 이탈리아에서 1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중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국한 300여 명 가운데 11명이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검사했는데 확진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 교민 200여 명을 태운 2차 전세기도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앞으로 모두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 지난 1일에는 7,500여 명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70%가 우리 국민이었고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2주간 집이나 시설에 격리됩니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격리를 거부하거나 격리 수칙을 어기는 경우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약 2만 4천 명 가운데 52명이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고발됐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로코에 발이 묶였던 우리 여행객과 봉사단원 등 105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민과 유학생 270여 명도 현지 시간 7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105명이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 항공기를 타고 현지 공항을 출발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탑승객은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봉사단원 45명과 여행객, 단기 출장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모로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면서 현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모로코 외교장관 통화를 진행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코로나19 관련 의료 물품을 싣고 가기 위해 투입할 예정이던 화물기를 모로코 항공 여객기로 교체해 제공했습니다.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탑승객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270여 명을 싣고 올 특별 항공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교민들을 운송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 여객기로 7일 오후 7시쯤 모스크바 공항을 출발해 8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전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원유 생산이 1,500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감산 희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잇따라 폭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는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는 최근 2주 사이 1,000만 명 급증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정주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하머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한 사실을 트윗에 공개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 양국이 원유 생산을 1,000만 배럴에서 최대 1,500만 배럴 감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세자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감산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So I think that Saudi Arabia, Russia, they're negotiating. I think that Russia and Saudi Arabia at some point are going to make a deal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석유 전쟁에 사실상 개입을 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고 코로나 여파로 소비마저 급감하면서 유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중 한때 1배럴에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원유 재고가 폭증하면서 쌓아둘 곳마저 어렵게 되고 셰일 업계에도 타격을 주게 되자 적극 개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는 오늘 20%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협상이 순탄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유가 급등이 뉴욕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네, 이틀 내리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유가 급반등과 맞물려서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24%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28%와 1.72%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내 실업자 수가 2주 사이 1,000만 명이나 늘었어요. 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66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 330만 건보다 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2주 새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10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암운이 미국 고용시장에 그만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서 23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모두 2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600여 명입니다. 또 미국인 96% 3억 1,500만 명이 자택 대기 명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에는 지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말입니다. God bless America. 21,000 people have volunteered from out of state to come into New York State. I thank them. I thank their patriotism. 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내 경선 일정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아예 전당대회까지 미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대항마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7월 셋째 주에서 8월 셋째 주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주별 경선 일정도 잇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대선을 향한 굵직한 정치 일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는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도착한 1,000병상 규모의 미 해군 병원선 머시호가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선을 향해서 화물 열차가 돌진하다가 탈선했습니다. 체포된 기관사는 병원선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화물 열차가 철로가 아닌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열차가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스앤젤레스 항구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열차는 철로 끝에서 탈선해 콘크리트 벽을 뚫고 인근 주차장 시설에 충돌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병원선 머시호와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관사 에드와도 모레노가 체포됐습니다. LA 항구 화물처리 철도회사 직원으로 알려진 모레노는 경찰 조사에서 머시호의 음모를 알리기 위해 열차를 탈선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모레노가 머시호의 파견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이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시호는 지난달 27일 LA에 도착한 병원선으로 현지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응급 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열차 파괴 혐의로 기소된 모레노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중국 의사 리원양에게 뒤늦게 열사 칭호가 추서됐습니다. 리원양은 코로나19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던 중국 당국의 처벌을 받았고 자신도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감염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베이성 정부는 생명을 바쳐 국민을 위해 복무했다며 추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중국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의사,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양에게 후베이성 정부가 열사 칭호를 추서했습니다. 리원양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희생된 의료진 14명이 함께 열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후베이성 정부는 개인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명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열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인물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명예 칭호입니다. 리원양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증상이 사스와 비슷하다는 경고글을 동료 의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코로나19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리원양은 환자들을 진료하다 감염됐고 상태가 위독해져 지난 2월 6일 끝내 숨졌습니다. 그의 사망은 정부를 향한 중국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리원양은 중국 당국의 정보 은폐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틀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합의가 나오는 게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결론이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김칫국 마시다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사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리트윗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잠정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한국 정부를 향한 무례한 표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미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4월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당국의 협상 라인에서는 조건부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현지 시간 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상호 이익을 위해 공정한 합의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오늘 이틀째, 이번 총선 앞에는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코로나가 붙었죠. 선거운동 모습도 달랐습니다. 온라인 운동, 조용한 유세로 정리가 됩니다. 정종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조용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저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당의 선거 유세 방침에 따른 겁니다. 출정식에 이어선 당 싱크탱크와 협약식을 맺는 차분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도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소 높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번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유세 중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관악을 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아예 출정식을 온라인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후보를 따라 유세 현장을 누볐던 율동팀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도 조용한 유세를 택했습니다. 유세 차량에서 내려와 팻말을 들고 인사하는 걸로 첫날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유권자들을 만날 때면 방역 원칙도 따라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과 지원 유세에 나선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악수를 하고 또 명함을 돌리던 기존 선거운동의 문법을 코로나19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신 손 소독제를 뿌려주고 마스크를 씌워주고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들이운 불황의 현장도 각 당이 선거 기간 동안 자주 찾을 곳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은 코로나로 인해 물류 대란을 치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시각 서울 평화시장을 찾아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한 야당과 여당 후보까지 서울시의 코로나 관련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면서 잠실 운동장에서 걸어서 이동하면서 검사를 받는 방식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가 서울 전체 확진자의 30%를 넘어서며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에 입국자 전용의 대형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워크스루 방식입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공항에서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잠실운동장이 있는 지역구인 송파을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잠실 워킹스루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입국자 검사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잠실에서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검진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썼습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정신이냐며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 이후 대책을 내놓으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잠실 선별진료소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할지,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런 사람들만 오는 투표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외출을 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해외에서 들어온 귀국자부터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격리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서입니다. 그제 기준으로 귀국한 우리 국민은 5천여 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 3천여 명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10만 명까지 늘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가 자가격리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각 시도별로 한두 곳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 둔치 같은 곳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 선별 진료소처럼 별도로 운영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들의 한시적 외출을 허용해줄지 여부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의 경우 무단으로 외출을 하면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주 인도 대사관 등 5개 나라 5개 제외 공간에서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기로 해 전체 제외 국민 50%에 해당하는 8만 7천여 명의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어제는 국내에서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40% 정도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밤사이 지자체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들이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해외에서 들어와서 증상이 없다가 확진이 된 경우도 있었네요. 네, 스위스를 다녀온 30대 남성이 어젯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37살 남성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26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 입국했고 리무진 버스로 이동한 뒤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에서도 미국에 다녀온 50대 여성이 어젯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여성은 승용차로 귀가한 뒤 당일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남편과 자녀 2명은 음성으로 나와 자가 격리 중입니다. 남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미국은 뉴욕이 가장 심각하고 일본은 도쿄입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9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돼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 확인된 587명을 포함하면 도쿄의 확진자는 700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어제 하루 일본 전체 확진자 수는 241명이고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는 2,700여 명입니다. 지자체와 일본 의사회 등에선 긴급 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일단은 어제 하원 본회의에 출석해서 아직 폭발적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를 비롯해서 대도시권에서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조만간에 긴급 사태가 선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 이후에 두 번째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 플러스 3 특별 정상회의를 추진 중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난달 G20 정상 화상회의에 이어 성사되면 국제적 연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합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 청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입국 거부 조치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조치가 시행됐고 이달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을 소개하는 벽보도 등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까지 전국 8만 6천여 곳에 벽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후보자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10,000건이 넘는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액수로는 1,100억 원가량입니다. 대기줄이 없도록 온라인 사전 예약 상담, 스마트 대기 시스템 등이 더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9개월 만에 하락한 서울 아파트값 소식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와 비교해서 0.02% 내렸습니다. 이곳 조사 결과로 지난 6월 첫째 주에 하락하고 처음입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일부 강북 지역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한 날이 지난해 오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보다 87%를 늘려서 6,5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5G 주파수를 6년 뒤까지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미리 격리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도 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뒤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시의 한 신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에 폐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이 홍콩 경매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는 17일에 열리는 경매인데요. 출품작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가상현실 전시장도 운영합니다. 전국의 벚꽃 축제들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고 용인 에버랜드의 벚꽃 축제도 그렇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에버랜드 정문 주차장에서 마성 삼거리까지 벚꽃길 도로와 보행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손흥민 선수가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부대에 입소해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산정할지 그 기준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전야제도 취소가 됐고 4.3 유족 등 150여 명만 참석해서 추념식이 오늘 열립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포근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최대 5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의 이장환 회장의 장남 얘기입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근당 이장환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 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에 4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분위기와도 배치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완주군의 주택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서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을 포함한 45명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인근 야산 5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서쪽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을 보내 70대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체 아래쪽이 암초에 찢어진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농어민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축 시장은 문을 닫았고 제철을 맞은 농수산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합천 가축 시장이 조용합니다. 문을 닫은 지 한 달째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소를 먹일 사료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났지만 팔지 못한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축사에 쌓여가면서 공간도 점점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축 시장 재개장을 앞두고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 번에 출하했을 때 가격이 폭락할 거로 예상되고 심리적인 두려움도 크죠. 선홍빛 멍게가 주렁주렁 달려옵니다. 제철을 맞은 멍게가 통통하게 부풀었습니다. 핵관용 멍게를 고르는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5톤가량을 처리하는데요. 작황도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외식이나 회식이 줄어 가격이 40% 폭락한 탓입니다. 올해는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도 못 열었습니다. 판로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딸기 수출 농가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요 수출국 항공편이 줄어 운송료가 3배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생산량의 10%가량인 수출용 딸기를 내수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손도 사라졌습니다. 이 농가엔 2명만 남았습니다. 저 친구들까지 가면 딸기 농사를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JTBC 배승주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전략과 주목해 볼 만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각 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안개 속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약과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다뤄야 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던 내용인데 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리트윗한 내용입니다. 김칫국을 마시다라고 네. 하는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뭐 잠정 타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그것을 부인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예. 너무나 이건 무례하기도 하고 네.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만한 그런 맞습니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게 해석의 듣도록 여지가 네.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김칫국을 마시다. 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뭐 해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필 이 타이밍에 그 한국어를 배웠다고 올렸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측에서는 네. 그 지난하게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거기다 4월 들어와서는 주한미군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무급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급박한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제 잠정 타결이 거의 된 상황이다. 이제 타결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타결 임박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시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맞대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오해라고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은 절묘한 거고요. 저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이 좀 빠르게 발표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아직 타결 멀었다고 본다. 난제가 남았다고 본다. 한국, 미국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고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은 달라요. 지금 한반도에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함께 통솔하는 사령관입니다. 우리 측에서 부사령관을 맡고 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우리 이제 측에서 사령관, 지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동맹군의 사령관의 입장인데 어찌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번 양보해도요.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한국 정부가 타결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한국 쪽 입장이고 미국 쪽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런 정도로 진중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표현도 완전히 잘못됐고 네. 내용도 지금 적절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신이 그 사진을 뭐 올리거나 글을 쓴 것은 아니고 리트윗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네. 한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운 표현을 올렸다고 하지만 왜 그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소회나 그 모습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 왜 이 시점에 올렸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올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떠오른 표현이 있는 표현인데요. 참 고약하다. 우리가 눈 뜨고 지켜보기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참 고약하다는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요. 지금 한미 그 분담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불편한 아주 고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그것도 혈맹이라고 합니다. 피로 맺은 이 동맹이 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50%도 아니고 500%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네. 부분 이런 미국의 황당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황당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불편해하는 심정이거든요. 여기다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어요. 네. 이러한 계속된 무리수에다가 지금 느닷없는 주둔군 사령관의 이러한 이 투입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잠정 타결이 됐다는 부분을 너무 우리 정부가 섣불리 이야기해서 이 외교 현안을 정치에 좀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이 주둔군 사령관이 특히 군인이 왜 외교 전쟁에 이렇게 뛰어드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양측 간의 신뢰의 근간을 흔들 경우는 동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돈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동맹의 그 근간이라고 하는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네. 없다. 그럴 경우는 양쪽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이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지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호의 이익을 갖고 공정하게 지금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공정한 부분이 뭔지는
미국 스스로가 저는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500%라는 그 인상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자제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양보가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절대 지금 상태에서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미 국무부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 정도에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총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코로나 총선이 돼버렸습니다. 네.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들인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또 변수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저는 일주일 남았다고 봅니다. 4.15 총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12일 남았는데 사실은 4월 10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저는 사전투표 이틀까지 상당히 투표가 분산될 거를 봅니다.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4월 9일까지가 이 정당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 아니냐. 그럼 일주일 싸움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올 수 있는 말은 전 두 가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건 여야 없이 누가 국민들에게 더 국민을 잘 보호해내겠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구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거 두려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전 야당도 다른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이후에 벌어질 경제적인 후폭풍,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허언이 아니라 빌공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 대안을 낼 수 있는 쪽이 그래도 지금 박빙이긴 한데 플러스 포인트를 더 얻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 교수님은 어떤 변수 예상하세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이 사실 코로나 변수에 모든 것이 묻혀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역을 나름대로 잘했어요. 일단 초창기의 그 집단 감염에 의한 아주 확산세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이 정체를 넘어서 아주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뭐 다른 지역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갖고 올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 선거 자체가 준연동형 제도에 의해서 상당히 군소정당들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는 선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대 정당들 두 군데서 지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집권 여당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로 약간 형제당이라고 해서 또 하나 더의 좀 뭐 그러니까 약간 준 비례 그러니까 위성정당 같은 또 정당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례위성정당들끼리 싸움 자체가 상당히 거대 양당 구도의 싸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한국 정치가 가야 될 길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소정당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당청,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좌우지우지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투표장까지 나가는 이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들, 그런 이 코로나 지금 비례위성정당 지금 그리고 투표율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예정인데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대구가 대구 경북이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니까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을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 측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추경해야 된다, 역대급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하고 2차 추경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도 1차 추경은 시작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선 앞두고 지금 현금 살포냐 뭐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야당 소속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포퓰리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실제로 민생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심지어는 이건 뭐 시중에 도는 얘기입니다만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뭐든지 해야죠.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총선 때문에 정말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이제 나눠주겠습니다만
뭔가 어쨌든 현금성 지원을 할 때 다른 나라를 보시라고요. 미국이 자본주의의 본산인데 야당은 지금 재난 기본소득 얘기 나오고 지금은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만 네. 사회주의 국가냐 이런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이 먼저 돈을 풀고 있어요. 수표로 지금 $1,000씩 끊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주 정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 더 약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은 체코 정도가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프랑스, 영국은 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 500조 대의 지원금들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야당이에요. 지금 오히려 부족하다. 더 하시오라고 해야 저는 표심도 돌아오고 민생에도 야당이 할 일 하는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이게 현금 살포다. 총선 선심성 이게 행위다라고 해버리면 야당의 대안은 뭡니까? 그럼 민생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야당이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내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대안은 뾰족하게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 중심의 비판으로 남은 일주일 조금 선거운동을 집중하셔야 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 교수님, 네.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거나 네.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4인 가구당 그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 그러니까 네. 지금 하위 70% 소득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 오늘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전대미문의 이 사태, 그러니까 네. 감염병에 의한 이제 재난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급 재난 구호 기금 성격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데 여야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지금 그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금융 지원 한 100조에다가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그러니까 하위 70% 가구에게다가 지금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규모가 한 11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그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지금 재난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격의 구호 성격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종인 그 선대위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기존에 작년에 통과된 예산의 그러니까 지금 지출 명목을 구조조정을 해서 네. 한 100조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교안 대표는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한 40조까지 하자. 그러니까 140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100조까지 합치면 그것까지 지금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40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부분을 인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세출 규모를 조정을 해서 100조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100조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야당이 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하위 70% 가구한테 한다는 그 구조가 지금 작년에 통과된 예산을 상당히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아껴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기존 세목을 상당히 손을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손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는 결국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네. 예를 들면 교량, 토목, 도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함부로 손을 댈 경우에는 지역 간 균형의 그러니까 격차에 따른 상당히 정치적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제안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안을 먼저 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지금 무조건 100조 아끼자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정치적 공세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내는 나름대로 야당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손댈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또 그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진보 대 범보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이 비례정당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세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선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총선이야 항상 범진보, 범보수 해서 진영 간의 세력 대결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게 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진영의 문제가 좀 해소되고 이념의 문제가 희석되고 미래지향의 합리주의 정치가 좀 자리를 잡고 지역구도가 좀 타파되기를 지금까지 늘 염원해 왔지만 네. 이번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다 총결집이 돼서 세력 대 세력. 어찌 보면 처음에는 비례정당은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다. 한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판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층 유권자들이 이 비례정당까지 포함된 아주 복잡한 정치공학에 참전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유권자들이 거리를 두고 정치권이 왜 저래? 저게 뭐 하는 거야?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매우 노골적인 진영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고 과연 결국은 어떤 세력이 더 우세할 것인가 네. 이 판단을 이제 받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21대 총선이 진영 간 세력 결집 대결의 총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마지막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번째 선거인데 이 자체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의 그런 지나친 그 진영 간의 대결에 의해서 상당히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네. 부분들도 뭔가 좀 완화시켜서 다양한 정당들이 지금 원내로 진출해서 이 지금 다당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립을 지향하고 이 또 연대와 연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 협치와 대화를 통한 생산적 정치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이 지금 나름대로 내걸었던 물론 뭐 보수 야권은 그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집권당을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물 건너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핵인데 그거보다 더 험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그 거대 양당이 지금 지역구에서도 사실 이 지금 거대 양당이 거의 독시가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당이 완전히 거의 각 표를 분할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거대 양당이 만든 비례 위성 정당들이 지금 표를 거의 독식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 결과가 만약에 또 다른 이 양당 대결 구도로 해결했을 경우에는 과연 대한민국 정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있는 정의당이 약간 비례 이 정당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정당 지지율이 약간 반등함으로써 조금은 그나마 조금 숨통을 튀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지금 봉쇄조항 3%를 지금 뚫고 노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과연 유권자들이 찾아서 거기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거대 양당 중에서도 조금 더 자신에게 나은 선택을 할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돌아가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향후 양당의 이 지금 지도부가 상당히 짊어져야 될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네. 뭐 두 분 다 비슷한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말이죠. 121석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뭐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요. 사실상 80여 석을 이제 점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 30여 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인데 이번에도 그렇겠는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판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긴 시간을 총선을 준비해야 할 시간 동안 지금 이제 야당이 보수 통합을 이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종로 출마까지 이제 하게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대부분 TK 지역과 조금 더 넓히면 PK 지역, 이 기존의 텃밭이었던 이 영남 지역에 너무 집중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수도권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실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수도권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도권의 표심이라는 게 1, 2주에 바뀔 수 있는 표심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야당의 의원으로 현역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위태위태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인 컨텐츠, 아까 강조드렸는데요.
100조를 예산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네. 만들어내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목을 제시해라? 항목 제시 못합니다, 야당은. 왜냐하면 거기서 줄여야 될 게 일자리, 노동, 복지, 국방 예산이에요. 이걸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는 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던져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컨텐츠, 비전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깜깜이도 아니고요. 깜깜이 늘 깜깜이었는데 깜깜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약을 몰라요. 정책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선 수도권의 합리적인 표심을 야당이 얻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끝으로 부산 지역의 상황을 좀 네. 전망을 좀 해줘 보세요. 18석을 놓고 이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5석을 얻었고요. 그리고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1석을 냈어요. 6석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 반타작하겠다. 그래서 한 9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아마 목표치에 가까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6석을 방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초 선거가 시작할 때는 상당히 남도 불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판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현 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제 위기에 닥쳐서 아무래도 집권 세력을 밀어주려는 그런 표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수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텃밭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그러한 식의 생각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공천을 대거 물갈이를 했고 현역들을 네. 물갈이했기 때문에 이 물갈이가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표심에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그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문제 리트윗 그리고 총선의 변수, 판세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맞짱토론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퍼뜨린 조주빈과 일당.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출금하는 역할, 또 영상을 알리고 회원을 모으는 역할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공범들을 관리하고 또 접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붙다, 사마귀, 이기야. 조주빈이 검찰에 진술한 박사방 운영진입니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이미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들은 출금책과 홍보책 등을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사방의 초기 회원이었던 A씨에 따르면 닉네임 붙다는 범죄 수익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주빈은 이 출금책에게 월급까지 줘가며 직원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붙다는 3천만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홍보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을 알리고 회원을 끌어모으는 역할인 겁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서열이 존재하는 그런 조직범죄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경찰이 N번방을 비롯해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붙잡은 사람은 현재까지 140명. 이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는 29명, 유포자는 14명입니다. 불법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도 97명에 달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20대 남성 최모 씨도 붙잡혔습니다.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의 신상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부가 이를 바꾸는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20여 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나중엔 성착취를 강요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 13명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등을 통해 신상이 알려져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개명 등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데는 보통 3개월이 걸리는데 정부는 3주 안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과 심리치료비 등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제보자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N번방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소속 대학생 기자 2명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시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수시로 연락할 담당 경찰관을 지정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사망자도 5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국내 확진자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교민들이 오늘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역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교민들을 데리고 올 특별 항공편도 다음 주 운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평균 1,000명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서울 시민이 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송파-을 지역구의 총선 후보들이 전시 행정이다, 잠실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급락하던 국제유가가 오늘은 크게 오르고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 석유 전쟁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2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8월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잠정 타결 소식이 전해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치국 맛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무례한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국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협상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리고 환자를 치료하다 자신도 확진이 돼 숨진 중국 의사 리원양이 뒤늦게 열사로 추서됐습니다. 후베이성 정부는 생명을 바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명을 실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간을 정부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야외에는 계속되는 환기에 준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고 공원 나들이라든지 이런 야외 활동에 있어서는 큰 위험은 없다라고. 정부의 이런 견해가 나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주말 공원 등에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계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로 끝나는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린이집과 교회 내 감염이 퍼지는 걸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전체 발생을 거의 88% 가깝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종교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이르면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소 2주 정도의 거리두기 기간을 정하되 영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로 패닉에 빠진 대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와줬던 구급대원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떠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 등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이나 근무하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탑승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문자로 고맙다고 저희가 오히려 더 고마움이 느껴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대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며 잊지 않겠다는 대구. 돌아온 대답은 떠나서 미안합니다. 전국의 소방대원 여러분, 당신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는 등 사투를 벌였던 전국 각지의 구급대원들이 어제 구급차 동원령이 해제되면서 모두 소속 지역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전북 부안 소방서로 돌아온 김규현 소방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복귀를 하셨고요. 지금 혹시 병원에 계십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어제 해제된 이후에 그 남원의료원 가서 검사를 받고 네.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택으로 돌아와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네, 음성 판정이 내려져서 정말 다행인데 혹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긴장하거나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딱히 뭐 긴장하거나 그런 걱정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2주간 다시 그쪽에서 입원을 해서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걱정했지 그 외에는 따로 걱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건강합니다. 네, 오랜만에 어제 가족을 만나셨을 텐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 어제 밤 늦게 복귀를 해서 지금 따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족들은 만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하셨겠군요.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고생했다고 무사히 갔다 와서 고맙고 고생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김규현 소방장님께서는 스스로 자원을 해서 대구에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원을 해서 가족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께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제 복귀한 뒤에는 전화를 드렸습니까? 어제 밤늦게 지금 복귀를 해서 전화를 못 드렸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구에서 그동안 며칠 동안이나 활동을 하셨고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3월 26일 날 이제 그 대구로 지원을 나가서 어제 해제될 때까지 약 7일간 그 가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확진자분들을 이제 그 각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이송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네. 부안에서는 몇 분이나 같이 가셨는지요? 저희 부안 소방서에서는 저희 포함해서 2명이 이제 가서 교대 형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잠깐 활동하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진자들을 이송하시는 업무 등을 하셨잖아요. 예. 많이 뭐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요. 방호복도 예. 입으셔야 되고 또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원을 해서 간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저희 소방관들이 도움을 주러 간 부분이기 때문에 방호복 입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고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함 못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환자분들이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숙식은 이제 저희가 파견 나갔을 때는 이제 대구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무 그 불편함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뭐 만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잊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송하면서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5세 남자아이였는데, 이송 당시에 이제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리고, 예, 그쪽 앞으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려와서 이제 차량에 탑승하는 형식인데, 이제 그 같이 계신 부모님들은 이제 따로 같이 내려오시진 못하고 애만 내려 보내가지고 먼발치에서 이제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60대 정도 되시는 그 어르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가를 같이 운영하시는데 네. 이제 혹시나 이제 자기가 확진자라고 이제 판명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상가들도 혹시 피해가 갈까봐 그거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그 처음에 계신 곳에서 탑승하지는 못하고 다른 곳에서 혹시 이렇게 탈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그분하고 적절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탑승해가지고 이송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이 그쪽에서 많이 탑승하시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상가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대구가 많이 힘든데 손님도 발길도 줄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줄까봐 그쪽 다른 상가분도 피해를 입으실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 오히려 자기 몸 아픈 거보다 그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갈까봐 그 부분을 더 걱정하셔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대구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군요. 어제 해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옆 차량에서 이제 꼬마 숙녀분들이 이제 창문을 내리고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어 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더 활동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철수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그 마음이어서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네, 지금 대구를 떠나오셨습니다만 대구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소방구급대원, 소방대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제 떠나오면서 아쉬움, 미안함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의료진 분들이나 그 다음에 소방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잘해왔고 그 다음에 대구 시민 분들도 협조가 아주 잘 돼서 지금 그 안정세로 접어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은 기간 좀 더 힘을 내서 이들 덕분에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는 우리가 알던 종교의 풍경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미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교 종단, 조계종도 법회 중단을 1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교회 문에 군청의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19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본 충남 부여의 규암 성결교회에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자 부여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신자 160여 명까지 추가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의 점검을 방해한 교회 20곳에 열흘간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종교 행사에 대한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달 넘게 미사를 중단해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보다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구 내 232개 성당의 미사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9일 되면 가톨릭의 가장 큰 행사인 부활 대축일로 평소 같으면 1,000명 넘는 신자들로 붐빌 명동성당에서도 올해는 추기경홀로 미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신교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온라인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이미 한 달 미룬 대한불교 조계종도 법회 중단을 1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묻 생명을 위협하고 탐욕에 물든 삶에서 비롯됐음을 깊이 성찰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1,000만 원 직접 대출 신청이 일주일 만에 10,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해드렸고요. 따라서 재원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는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 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없이 1.5%의 연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저신용 대상자만 180만 명가량인데 시행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일까지 1,300여 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2조 7천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이 돈은 이번에 직접 대출 외에도 기존의 소진공이 하던 보증 대출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출 총 한도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직접 대출 예산이 5월이나 6월쯤에 고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줄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002억 1,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90억 달러가량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에 117억 달러가 감소한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잔액 기준 외환 보유액은 2018년 5월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화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고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달러화를 풀면서 외환 보유액이 이번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우리나라 작가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소식,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소식을 참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상 수상은 또 다른 의미로도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화를 쓴 작가인데 저작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상을 주면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 상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영화 같은 그림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세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빵을 먹으면 이렇게 구름처럼 둥둥 떠오른다는 네. 상상력 자체가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이 수상을 하는 위원장이 이제 경의의 세계로 가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것들을
영화처럼 촬영을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기법이 들어가 있는 동화라고도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린드그린 문학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삐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제 삐삐를 만들었던 네. 그 작가가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 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문학에 관한 이제 블로냐 라가치상 같은 경우 가장 아동 문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 상 역시도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상 역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어린이 청소년 문학성의 좀 중요성을 알리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네. 또 이 작가의 집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또 대규모 올해는. 행사를 하기 네.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기가 한 10개가 넘는 나라에 번역, 출간돼서 또 전 맞아요. 세계적인 사랑을 네. 받기도 했고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본 기억이 나서 네. 애니메이션도 되고 또 뮤지컬로도 또 무대에 오르고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와 굉장히 성공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름빵 같은 경우는 인형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찍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소품 자체가 또 약간 2차 생산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인형이란지 아니면 아마 뭐 노트나 이렇게 네. 어떤 과자 위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캐릭터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가 특히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했을 경우에는 작품 하나의 성공이라기보다 그 캐릭터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백희나 작가는 좀 아쉽게도 꼭 그렇지만은 못해서 지금 네. 좀 이목을 끌고 있죠. 네, 사실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이제 백희나 작가가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쁘다라는 말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뭐 많이 알려지긴 했었는데 또 몰랐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저작권 분쟁 때문에 너무 좀 그 창작열도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다시 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좀 상징적 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월에 2심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심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름빵도 알고 백희나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만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사실 자체가 아예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하고요. 게다가 결론적으로는 얻고자 했던 저작권을 다시 더 얻지 못했다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상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작가가 약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사람들은 겨우 그거밖에? 라고 생각하실 1,800만 텐데 원?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의 부가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한솔 출판사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말 그대로 그냥 작품에 대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저작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이걸 당신이 만든 건 맞지만 나머지 다른 저작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차 판권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방송사 작품으로 만든다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양도하는데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 작가가 된 그 조가 선인세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작권을 다 넘기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도 저작권이란 게 뭐냐?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들인데 그래서 이 작품은 네 거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그런 작가들이 첫 번째 책을 낼 때 특히 그리고 책을 내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고료 개념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원고료를 갖고 저작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백희나 작가 같은 사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2심 판결에서 올 1월에 여기서도 이제 법원이 백희나 작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매절 계약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건가요? 네, 그 판결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냐면 계약을 체결한 당시는 백 씨가 신인 작가였다. 그래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고 했던 출판사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매절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넘기고 어떤 점에서 원고료만 받겠다라는 건데 출판사 입장만 너무 우리나라 저작권이라던가 그 출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희나 작가 말고 다른 많은 작가분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고료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충당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져서 이 저작권에서 말하자면은 나머지
미술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작가에게서 뺏어간 건데 작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예요. 그렇다면 캐릭터 저작권만이라도 인정을 해달라. 이 캐릭터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어허. 잘 안 된 경우가 바로 2심 판결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구름빵 보호법이라는 그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설사 그렇게 맺었더라도 추후에 뭐 이게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법안이었는데 지금 뭐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인 창작자 같은 경우에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고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이라던가 뮤지션이라던가 네. 그리고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된 가수분들도 비슷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문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 있어도 신인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좀 현행 너무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지 않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정말 계약서에 갑을 쓰지만 대개의 작가들의 을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형 작가들은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히려 진짜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인 작가라던가 굉장히 생계비가 급한 작가들 경우 같은 경우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왜 지금 와서 주장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이 너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성공한 경우에는 다시 작가가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시 소급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론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을 이제 타이트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이게 아쉽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으로 제정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저작권 논란, 이상문학상 또 사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또 불거진 맞습니다. 건데 네. 특히 이렇게 동화를 만드는 이런 작가들이 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는 작가들 경우 같은 경우도 인세에 있어서 조금 적은데 왜냐하면 그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판사 그런 점이 입장에서는 있네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글을 그리는 작가가 약간 어떤 점에서는 또 저작권을 나눠야 된다는 개념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출판사의 권리를 상당히 많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계약의 어떤 관행들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신인 작가들은 그럼 내 책을 낸다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에 좀 감사함을 느껴서 오히려 이렇게 불공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화 같은 경우는 뭐 전작이라든가 전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작가들이 좀 이런 계약을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좀 일종의 등단 내지 출판의 기회로 생각해서 요구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뭐 백희나 작가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이스타항공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영향이 중소협력업체들에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는 인천해안 공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하루 평균 7만 개의 기내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5% 수준인 하루 3,700명분이 전부입니다. 냉장고나 조리대에는 음식 재료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카트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텅 빈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1,300명이 일했던 공장은 이제 350명만 출근합니다. 일거리가 줄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 직원을 파견 보냈던 2차 협력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업체는 직원 500명 가운데 400명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냈습니다. IMF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거는 저희가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생태계가 흔들리는 산업 현장은 항공업뿐이 아닙니다. 전자제품과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기지가 멈춰서면서 해외에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협력업체와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 그리고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람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여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8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쌀쌀하겠고 꽃샘 추위는 다음 주부터 풀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사망자도 5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국내 확진자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북아프리카 모로코 교민들이 귀국길에 올라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러시아 교민들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올 특별 항공편은 다음 주 운항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잠정 타결 소식이 전해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치국 맛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무례한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국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협상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빼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